레스카페 화가일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국 화가 월터 랭그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터 랭그리는 영국의 사실주의 화가라고 얘기가 되는데요. 사실주의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화가가 어떤 주제로 그리느냐 뭐 이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이나 또 뭐 신화, 역사 이런 그림들이 아니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그런 대상들을 그림에 담는 것, 그것이 사실주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랭그리의 작품을 통해서 랭그리는 어떤 세상을 담았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터 랭글리는 영국 버밍엄의 슬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형제 자매가 11명이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식구였지요. 랭글리가 태어났던 시대는 산업화가 진행 중이었던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습니다. 당시 노동자 계급들에게는 영양실조와 질병 그리고 유아 사망 같은 아주 가혹한 환경이 겹쳐진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랭그리의 그림이 가난한 노동자와 어부들 같은 그런 노동자 계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어렸을 때의 성장 환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작품 속 노인은 랭그리의 어머니가 아니지만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고자 합니다. 랭그리의 어머니는 아주 강인한 여자 가장이었었어요. 아버지는 양복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들이 미술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늘 아들을 격려한 사람은 어머니였었습니다. 어머니 자신은 문맹이었지만 아들이 자신의 잠재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랭그리를 버밍엄 디자인 학교 야간부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들의 학비 마련을 위해서 이제 어머니는 세탁부일을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랭그리의 작품에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 밑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랭그리의 어머니도 우리나라 어머니 못지 않으셨죠. 15살부터 시작한 그 석판공예 견습생 일은 21살이 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좀 잠깐 작품 내용을 좀 보고 갈까요? 방금 도착한 배에서 내린 생선을 광주리에 담아서 장사를 하러 가는 길이겠지요. 만만한 무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주리를 허리에 지고 끈은 머리에 둘렀습니다. 이제 흐린 하늘 밑을 걸어가는 나이든 노인네들의 발걸음 무거워 보입니다. 돈을 이제 벌어야 할 남편도 또 아들도 모두 먼저 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늙은 몸이지만 남은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라도 일을 해야 하는 그 삶의 무게가 그녀들의 광주리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죠. 사람에 대한 그 연민이 가득한 작품입니다. 21살이 되던 해 이제 오늘날 런던에 있는 왕립예술대학교의 전신인 켄싱턴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랭그리는 산업 디자인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공부했던 기간은 2년 정도였었어요. 이제 중간에 장학금 지원 기간이 끝나고 나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겪게 되죠. 이때 석판공 일을 해보지 않겠냐는 이제 제의를 받게 됩니다. 랭그리는 그 제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석판화를 제작하느라 정작 그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시간은 일주일에 고작 3번 뿐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랭그리는 24살에 클라라 퍼킨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얼마 뒤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죠. 랭그리는 이제 석판화 제조일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전업작가가 될 것인지 결심해야만 이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쌍둥이를 키우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때 랭그리의 결정은 전업화가의 길을 이제 가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조금씩 그려놓았던 그의 작품이 마침 상업적으로 또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 뒤 이제 그의 인생 흐름을 보면 이때의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식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그에게 그 쌍둥이는 복덩어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신생아라는 작품입니다. 영어에서는 신생아를 New Arrival이라고 표현하죠. 생각해보면 신생아는 다른 세상에서 이 세상에 막 도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볼 때마다 문학적이고 천학적인 그 표현의 단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작품을 보면은 창밖에서 들어온 빛이 막 세상에 나온 아이와 엄마 그리고 형을 비추고 있습니다. 반면 그 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할머니는 빛을 등에 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 사람과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을 혹시 빛이 구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880년 28살이 되던 해 랭그리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뉴린이라는 어촌을 찾게 됩니다. 그 잠깐의 방문이었었지만 뉴린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그 어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그들의 힘겨운 삶이 그가 찾고 있었던 주제와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렸었지요. 당시 유럽에는 이제 그 야외에 나가 그림 그리기 좋은 풍경이 있는 곳으로 화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그 파리 근처의 바르비종 그리고 브루타뉴 지방으로 모였었지만은 점차 그 지역이 확대되었고 이제 그 지역의 풍경과 사람들의 삶을 이제 그림에 담았죠. 옹플레르라든가 퐁타방,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헤이그, 덴마크 저 끝단의 스카겐은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화가들이 좀 모였던 곳이고요. 영국의 이제 뉴린이 대표적인 뭐 그런 곳이었었죠. 구기자비철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바닷가로 바구니를 들고 뭐라도 건질까 하고 나왔는데 뭐 생각은 온통 이제 바다로 나간 사람들 생각뿐이죠. 동굴 건너로 보이는 그 조그만 세상은 그래도 평온해 보이지만 동굴 이쪽은 생과 사 그리고 온통 이겨내고 참아야 할 것들 뿐인 세상입니다. 그 거대한 벽이 화면을 막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어른들의 근심과는 관계없이 자기들만의 지금 놀이에 빠져 있죠. 세월이 흘러 저 아이들도 이제 바다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커서도 떠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숙명이라고 이제 부르겠지요. 다음해인 1881년 이제 버밍햄의 유력자로부터 20점의 작품을 이제 주문받은 랭그리그는 아예 뉴린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애가 저물어 갈 무렵 이제 당시로서는 거금인 500파운드의 후원을 받게 되는데 그의 랭그리가 판매한 그림이 총 102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성공을 거둔 한 해였었죠. 이제 기록을 보면은 총 723파운드를 벌어들였다고 하는데 당시 서판공 수입의 3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랭그리의 아주 훌륭한 선택과 성공이었죠. 생각은 아득하고 라는 작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제 편지지를 펴놓고 펜을 들었지만 무슨 말을 먼저 써야 될지 생각이 아득하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동생의 마음도 찹찹합니다. 화덕 앞에 앉아있는 아버지는 이제 담배에 불을 붙였지만 역시 편치 않은 심사가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인 앞에 보면은 비어있는 큰 그릇이 지금 식구들이 처한 상황인 것 같은데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랭그리가 뉴린에 정착한 후에 몇몇 화가들이 뉴린으로 이사를 옵니다. 마치 프랑스의 바르비종처럼 뉴린도 화가들이 모이는 곳으로 바뀌게 되죠. 뉴린은 곧 화가들의 목소리와 작품 활동으로 그 떠들썩한 어촌 마을이 되고 나중에 그곳 출신 화가들은 뉴린파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따져보면 랭그리가 그 시작인 셈이죠. 주요 멤버들을 보면은 이제 프랭크 브렘리가 있고요.
헨리 스캇 듀크, 그 다음에 스탠호프 포브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트 포브스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 소개할 화가들입니다. 배를 기다리며라는 작품 보시겠습니다. 지금 조업 나간 배들이 항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여인들이죠. 거칠어지는 이제 바다를 보면서 배를 타고 떠난 남편을, 아들을 기다리는 여인들의 눈에 기다림과 초조함이 가득합니다. 손으로는 이제 뜨개질을 하고 있지만 시선은 배가 들어와야 할 수평선에 닿아 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그동안 수없이 겪었을 마음의 고통이 주름살로 자리를 잡았지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나와서 기다릴 사람이 있는 여인들은 그나마 형편이 좋은 것이겠지요. 이미 바다에 가족을 빼앗긴 사람들은 사실 기다릴 배도 없습니다. 이 작품은 수채화로 그려진 작품인데 유화랑 구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랭그리의 재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죠. 슬픔은 끝이 없고라는 작품입니다. 원래 영어 제목대로라면은 밤이 가고 아침이 오지만 가슴은 찢어지는구나,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슬픔은 끝이 없고로 의역을 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그림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그렇게 소개를 했죠. 그림을 보면은요, 저쪽에 등대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손을 타고 여인의 등으로 전해지지만 여인의 그 울음은 좀처럼 멈추질 않습니다. 나이든 여인의 표정에는 젊은 여인에 대한 위로도 있지만 자신에 대한 서름도 있습니다. 어쩌면 두 여인은 나이를 건너뛰어 같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들의 슬픔이 언제 멈출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지요. 한때는 컸다가 지금은 작아진 슬픔이 이제 막 태어난 슬픔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기다리자. 아니, 기다려보자. 언제고 이 슬픔을 대신할 것이 찾아오지 않겠니? 여인들의 그 마음은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폭풍의 그 한 가운데에 있는데 화면 속 바다는 고요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흐느낌이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라진 손길이라는 작품입니다. 화면은 밝고 투명하지만 내용은 쓸쓸하고 비통하기 이를 데가 없지요. 바다로 나간 아버지는 바다가 다시 고요해졌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넋이 나간 얼굴이지요. 아들은 그 주그만 손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습니다. 이들을 감싸던 든든한 손이 사라진 것이죠. 내일은 뭐 다른 내일에 해가 뜬다고 하지만 남은 이들에게 내일은 또 어떻게 다가올까요? 투명한 배경 때문에 슬픔이 살갗으로 이렇게 맑게 스며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랭그리의 작품은 당대 좌파라고 분류가 되었습니다. 물론 랭그리의 친구 중에는 이제 빅토리아 시대 좌익을 담당했던 그 사회주의 노동당의 당원도 있었지만 랭그리 자신이 끝없이 가난이 계속되는 노동자 계층에 대한 연민을 기록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1889년 그의 작품은 기록적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가 판매한 작품의 총액은 요즘으로 계산하면은 한 1억 원쯤 된다고 하거든요. 대단한 기록이죠. 그러나 그 평론가들로부터는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작품이 주로 수채화였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수채화를 유화보다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랭그리는 유화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1890년대부터 이제 랭그리도 본격적으로 유화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명성이 영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아름답고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이제 랭그리의 작품을 꼽았죠. 또
1895년에는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에 그 랭그리의 초상화가 걸리게 됩니다. 당시 우피치 미술관에는 렘브란트, 루벤스 뭐 이런 대가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랭그리의 것도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으니까 그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제 짐작할 수가 있죠. 말년이 되면서 랭그리의 작품 주제는 가족으로 바뀝니다. 특히 모성에 대한 것이 그의 주요 관심이었었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탁자에 옷감을 올려놓고 일을 하다가 이제 잠자는 아이를 내려다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지요. 자,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무엇이 아이에게 필요한 걸까?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참 엄마의 생각은 끝이 없는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는 고개를 돌리고 잠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가 참 우젓한 얼굴이죠. 참 귀여운 아이 침대입니다. 고아라는 작품입니다. 아마 할머니는 책을 보고 있었고 젊은 여인은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국어를 봤던 모양입니다. 몇 끼를 굶었는지 뺨이 불룩하도록 음식을 입안에 넣었지만 아이의 눈은 이미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표정에는 아이에 대한 안쓰러움이 가득합니다. 의자에 앉는 바람에 아이의 다리가 좀 들려 있죠. 마치 그 다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세상을 혼자 살아가기에 너무 어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나눠도 힘없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살아갈 만한 곳이 되지요. 아버지를 꼭 닮은 아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바다에 아들을 빼앗겼는데 손자도 바다가 좋은 모양입니다. 아들을 꼭 닮은 손자를 바라보는 그 노인의 표정이 좀 복잡하지요.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사실 말린다고 말려지면 그건 꿈은 아니죠. 이제 그러나 노인도 엄마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슴이 답답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아이의 표정이 아주 단호하거든요. 추억이라는 작품입니다. 평생 거친 일로 굵어진 손을 쓰다듬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들과 마주하는 그런 모습이죠. 손가락 마디를 짚을 때마다 사람들과 일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곤 하죠. 울고 웃게 했던 사람들은 이제 다 떠나고 이제는 이제 식탁에 커피 한 잔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옷감을 꿰매다가 흩어진 추억들을 다시 모으는 중입니다. 1910년대에 그의 그 랭그리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또 유럽 여러 나라들로부터 상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이제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자 해안가에서 이젤을 펴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일이 금지가 됩니다. 전쟁 중이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랭그리는 그 유린 바로 옆 펜잔스에서 7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랭그리에 대한 평가는 다양합니다. 미술사 최고의 수채화가라는 이제 그런 평가도 있고 또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화가라는 또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주제와 기법에 따른 분류이긴 하지만 뭐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제가 느끼는 랭그리는 그림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낸 화가,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월터 랭그리의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화가로서 그의 그 삶의 뭐 특별한 것, 그런 것들, 재미있었던 것들, 뭐 그런 거는 많지 않았었지만은 저는 랭그리의 작품을 볼 때마다 다른 세상을 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구나. 나보다 조금 더 약한 사람들을 살필 필요가 있겠구나. 아마 그의 그림이 사회적 사실주의라는 이름을 갖게 된 데는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요. 랭그리의 작품,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